네, 6월 달은 아무튼 네. 이제 5월 달보다는 낫겠죠. 강력한 코로나가 다시 네. 재발상하지 않는 한 저는 오지 않는다고 봐요. 내년에 뭐 경기 침체 온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대표님은 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거의 안 올 거로 보는데 안 오게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이제 코로나가 만약에 코로나가 다시 가을에 뭐 이렇게 와가지고 네네.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데 재발생하고 재감염률이 상당히 높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네. 참 그러면 이 각국 중앙은행들도 아주 골치 아프고 이걸 돈을 또 풀어야 돼 어떻게 돼 그러면 진짜 심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가 여기서도 만약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강력한 코로나가 다시 네. 재발상하지 않는 한 네. 저는 오지 않는다고 봐요. 네, 근데 아직 내년 하면 한참 멀었죠. 그렇죠. 내년에 오면 그때 얘기하죠. 아니, 그래서 우리가 네. 내년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걸 가지고 네. 지금 투자에 망설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조심은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조심은 해야 되는데 다 온다 그럴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안 와요. 과거에 블랙먼데이라든가 블랙먼데이 때 태어났죠. 몇 태어났는데 년도였죠? 1980년대, 89년? 82년도라서. 그러니까 근데 단어로만 모르지. 들어봤습니다. 모르지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블랙먼데이라든가 또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런 거라든가 또는 이제 재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예기치 않은 때 예기치 않은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미국 금융위기는 위험하다고는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도 2007년도 2006년도 말부터 그 얘기가 있었는데 정작 2008년도 올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 이제 9월 달에 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오기 전에 사상 최고치였었고 코스피 지수가 2000을 최초로 이제 넘어 있었을 때였고 그렇게 이렇게 오지 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거의 잘 안 와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예상하고 예측하잖아요. 네. 그러면 잘 안 온다고. 그게 이제 2013년인가 그때 이제 남유럽 재정위기라고 해서 한번 지구 전체가 시끄러웠거든요. 그때 8월 달에. 그래서 이 남유럽에 있는 각 나라들, 그리스부터 시작을 해서 그 나라들이 이제 재정적으로 위기에 몰렸다 그래가지고 이게 제2의 미국 금융위기처럼 전 세계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 그래가지고서 우리 주가도 그때 거의 폭락을 했었죠. 2200포인트 갔다가 1750포인트대까지 한 400포인트 넘게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때 근데 400포인트 넘게 떨어지는데 되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20% 됐죠, 고점 대비. 근데 이번에는 더 떨어졌는데. 이제 그런데 결국에는 흐지부지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다시 회복이 됐고 세상 사람들 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할 정도로 그냥 조용히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을에 코로나가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재확산이 돼가지고 진짜 사람들 활동이 제약이 되고 그러면은 또 활동도 못 하잖아요. 그런 데다가 물가는 올라가고 그러고 금리는 올려야 되고 막 그러면 경제 당국도 아마 곤혹스러울 거고 그러면 경기 침체 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없는 한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오고 대표님 말씀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정도의 충격이 오지 않는 이상 쉽게 오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너무 그거는 내년에 오면 그때 생각하고 그때 고민하자고요. 최근에 김 작가 TV 나오신 몇 분 중에서 KT를 좀 좋게 얘기하신 분이 계셔서 차트상으로는 좀 어떤지 한번 좋죠. 보고 싶었어요. 이거 되게 좋죠. 되게 좋다고요? 이미 근데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니죠. 네네. 원래는 우리가 그 통신주 대표적인 통신주잖아요. KT가. 그렇죠. 통신주는 그동안에는 방어주라 그랬어요. 경기 방어주. 네. 쫙 깔아놨잖아요. 네. 인프라 쫙 깔아놓고 그렇죠. 매년 들어오는 돈이 엄청나게 실적이 좋거든요. 네네. SK텔레콤도 마찬가지고. 네. 그동안에 깔아놓은 거로 막말로 이거 땅 짓고 헤엄치기죠. 돈 버는 거.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새로운 분야에 투자도 많이 하죠. 이런 쪽에. 그러다 보니까는 새롭게 각광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너무 그래도 많이 올라왔죠. 지수가 하락할 때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수가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제는 이쪽 말고 네. 어쨌든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때 대량 거래가 된 다음에 여기 크게 거래가 늘지도 않았는데 스물 이렇게 올라왔다고요. 네. 이렇게 이게 무서운 거죠 원래.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투자자예요.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뭐 안 살 것 같긴 한데 뭐 반론을 굳이 펼친다면 지수가 안 올랐을 때 떨어질 때도 이렇게 올랐는데 지수가 오를 때는 또 얼만큼 오르겠냐. 또 뭐. 그거보다는 네. 이거는 이제 떨어질 때 올랐으니까 네.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진 거를 사야지 올라갈 때 올라가지. 그게 반대로 생각. 항상 투자할 때 있잖아요. 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로. 떨어질 때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가 떨어질 때 올라간 주식이 지수가 올라가면 더 올라갈까? 그건 한번 의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는 지금 경기 방어주라 그랬죠. 그렇죠. 배당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경기 이게 지수 하락기에는 이런 주식이 좋아. 그래서 샀던 거예요. 물론 다른 좋은 일도 많이 있겠지만 사업적으로 이제 투자한 곳에서 성과도 나오고. 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저는 이제 투자 입장에서는 중립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사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자, 그럼 한국전력도 비슷한 입장이실까요? 한국전력은 글쎄요. 이거는 뭐 이게 탈원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부채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 자회사 매각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공기업이니까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쪽이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하네. 포스코홀딩스는요? 포스코홀딩스는 원래 철강 그 원재재 가격 급등하면서 포스코 같은 경우 많이 올라갔죠. 네. 그런데 지금 단기간에 그 이슈가 지금 사라졌거든요. 최근에 철강값이 국제 철강값이 한 20% 하락을 했는데 저도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가지고 네. 잘 안 보는 주식이. 네. 두산. 이거는 이제 지금 그 원자력 관련 주식들이 네. 이슈만으로 많이 올라갔죠. 근데 그 하반기에 네. 원자력 그 수주 예정되고 폴란드라든가 체코 이런 동유럽 국가들 네. 거기에 지금 큰 시장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요 주식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장기적으로요? 네. 지금 2만 원 정도면 네.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때는 뭐 회사가 여러 어려움 속에 있다가 네. 이제 턴을 한 때가 그때하고 맞물렸던 거고, 네. 그 이제 그때 일종의 대선 끝나면서 네. 한때좀 수혜를 받고 막 그랬죠. 근데 지금 가격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러는데 견조하네요, 견조. 2만 원. 요 때는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네. 19,000원까지 떨어졌었는데 네. 지금 봐서는 저는 좋게 봐요. 2만 원에서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오래 갖고 있으면 이제 네. 여러 이슈들 나오고 그러면서 괜찮고. S오일. S오일은 뭐 고유가 최고 수혜주죠, 이거. 네. 근데 지금 너무 올랐죠, 이제. 물론 지금도 아마 그 고유가가 당분간은 더 지속될 거로 보거든요. 네. 심지어 최장 3년 동안 고유가가 진행될 거라고 예측한 쪽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에너지주들이 그러니까 올해 내내 아마 고유가가 되지 않을까 이제 싶은데 어쨌든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이 되든지 네. 종료가 되든지 그래야지 이게 완화가 되든가 그럴 텐데 네. 아무튼 그 오페크에서는 기름값 저기 비싸게 팔아 먹으려고 네. 증산도 안 하고 지금 국제 유가도 보면 110달러. 그러니까 네. 그 100달러 밑으로 안 떨어져요. 지난번에 130불까지 갔다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때가 이게 서부 텍사스유는 123불이었고 네. 그 블렌트유는 130불대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좀 국제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더 올라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하락할 요인들은 좀 있거든요. 지금이 네. 원체 고유가다 그렇죠. 보니까는 베네수엘라 같은 데서 만약에 석유를 증산을 한다든가 네. 그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확 해가지고 비쌀 때 빨리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긋장이 나야 되는데 이 오페크
회원국들의 네. 갈등이 생겨가지고 네. 어디에서든지 사우디 같은 데서 증산을 안 되든가 그러면 그냥 해결이 금방 되는데 절대로 그 증산을 안 하죠. 저 우크라이나 전쟁 빌미로 해가지고 네. 기름 팔아먹고 아마 이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저게 계속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렇지만은 거의 이제 꼭지지 않을까 싶은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국제유가가 지금 더 이상 위로 많이는 안 오른다 생각하시면 네. 에스올 같은 주식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유가라서 아유,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 익절을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아,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뭐, 아이고, 이 엄청 올라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보면은 여기 거의 쌍봉인데, 네. 쌍봉이죠. 이제는 치고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물론 그동안에 벌은 것 때문에 실적은 되게 좋게 나오겠죠. 그죠? 네.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네. 여기에서는 죽어도 절대로 안 사죠. 자,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이번에 자사주 매입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는데 이것도 바닥이라고 봐야죠. 바닥인데 네. 성장 동력이 그렇잖아요. 저 여기까지 갔던 건 그것 때문에 갔던 거고 전장사 산업 네. 그건 진출이죠. 진출. 거기서 돈이 벌려야 안 벌려요. 아직 모르죠. 아직 뭐 그러니까는 그래서 주가가 지지부진하지 않나. 그러니까는 물론 그 최고의 네. 가전업체인 건 맞아요. 네. 거기에서는 뭐 실적도 좋고 그러는데 네. 근데 이제 성장성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자율주행차에 뭐 눈을 만들고. 그렇죠. 이거는 뭐 이거는 원체 여러 가지로 네. 좋고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서는 좀 샀는데 이거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까지 가나 안 가나 봐야죠. 여기까지 갔다가 주저앉나 안 왔나 이제 봐야 돼요. 네. 지금은 또 사기도 지수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고점 근처까지 왔어요. 여기 40만 원 되면 정고점 근처까지 오는 건데 40만 원까지 가고서 제가 보기에는 더 치고 올라가기에 가시적인 실적이 나오고 그래야지. 네. 뭐 애플카가 만들어져 가지고 네. 그렇다 그러면 더 갈 수도 있죠. 근데 아직 애플카 나오려고 그러면 몇 년 걸리죠. 최소한 2년 이상은 있어야 되죠. 자, 아까 KT 같은 통신주, SK텔레콤. 이거는 원래 잘 안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인 것도 아까 그 KT 같은 경우는 참 예외적으로 진짜로 몇 년 만에 그렇게 크게 움직인 거고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요 SK텔레콤은 요번에 그 저기 된 거 아니에요. 그 저기 뭐야 그 기업 분할돼서 따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SK텔레콤하고 SK스퀘어인가 그거를 이렇게 분사돼서 나온 거라고. 네네. 내가 그거를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SK텔레콤을 사가지고 근데 손해는 안 봤어. 이거는 그래도 여기까지 올랐던 거고. 네. 근데 이제 원래 그 이게 10만 원 넘던 건데 회사 네. 두 개로 나눠지면서 나온 건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미없는 주식. SK 스퀘어 그거 한번 좀 SK 스퀘어. 이거 이제 바닥. 이거는 그때 자회사들 중에서 상장한다 그랬다가 네. 연기 취소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급락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자회사들이 많이 있으니까는 그 장이 좋아서 상장들 하면은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처음 나온 날이거든요. 이게 네. 그 두 개로 나눠지면서 나왔는데 SK텔레콤이든 이거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돼. 그러니까는 장이 좋아지면 올라가겠죠. 네. 그렇지만 여기까지 가기는 무리가 있는 거고 그 통신주는 원래 경기 방어주다. 그러니까는 성장주들이 올라갈 때는 안 올라갈 수 있죠. 자, CJENM. 이것도 원래 무거운 주식이에요. 근데 엊그제 그 칸에 가서. 칸에서 그 수상하면서 네. 이제 오늘 한번 이렇게 쳐준 거지. 이거 되게 무거워요, 원래.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경기 활성화가 되면서 거래두기가 해제되면 아마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CJENM은 콘텐츠를 만드는 네. 회사 쪽 아닌가요? 그 당연하죠. 네. 그 영화를 많이 보고 극장이 활성화되면 네. 물론 CJ, CGV가 있지만은 네. 이것도 영향을 좀 받겠지. 이게 주가가 올라갔던 때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교적 좀 양호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전이지 이제. 그러다가 코로나가 2000 코로나죠? 훈대요? 훈대도 올라갔네. 네. 이때는 OTT 때문에 올라갔나 보다. 네, 콘텐츠 그렇죠. 이런 쪽에. 스튜디오 드래곤은요?
여기에서는 꽤 괜찮은 그래프들이 꽤 나와요. 네. 이런 것도 괜찮고 메타버스 관련들 주식들하고 요 그래프가 거의 비슷해요 지금. 그래서 이것들도 이제 급락세를 멈추고 네. 턴하기를 지금 이렇게 바라보는 시세가 아닌가 비슷해요. 네. 그럼 이제 건설 쪽으로 넘어가 봐서요. DLENC. 무상증자하고서 건설 쪽이 다 나쁘죠. 이 건축 자재값이 급등을 하면서 네. 잘 지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기 둔촌 주공 아파트 그 공사 네. 중단한 것처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현대건설도 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고 대우건설도 6,000원 바닥 치고서 네. 조금 올라가는 중이네. 여기까지 가면 이제 무조건 팔아야지. 지난번에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왔대. GS건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는 자 봐요. 원화값이 조금 안정화되면서 네. 달러 값이 이제 조금 떨어지면서 지수가 돌 때하고 비슷하죠. 네, 네. 그 시기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네. 이게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 네.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전부 다. 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네. 여행도 많이 다니는데 여행사 하나투어. 이제 조금 요번에 이제 지난주에 일본에서 입국 제한을 해제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기 조금 턴하기 시작을 했죠. 네. 요런 그래프예요, 전부 다. 그동안에 또 실적이 나빠가지고 일부 여행사들이 관리 종목에도 넘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일부 회사들은 유상증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네. 지수가 지지부진한 거하고 맞물려가지고 이제 경기가 위축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건데 네. 아무튼 여행에 대한 욕구가 이제 그 많이 생기다 보니까는 그렇죠. 항공주하고 여행주들이 이제 같이 조금씩 이렇게 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또 유가가 비싸다 보니까 네. 항공주들이 제대로 못 올라갔거든요. 네. 당연히 모두 투어는 또 비슷한 그림이겠죠. 같은 자회사니까는 뭐 네. 똑같죠. 항공주로 말씀하시면 네. 대한항공을 보면 이거는 오히려 이게 유가 때문에 네. 유가 부담이 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외화 부채가 많다 보니까는 달러 값이 높으면은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완화가 되고 네. 유가가 떨어지고 그러면 아마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바닥은 웬만큼 되지 않았나 싶어요. LCC 같은 걸 주로 하는 네. 차라리 똑같아요. 제주항공 이런 네, 데는 이게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는 거죠. 네. 이거나 그날 다 이게 급등한 거거든요. 네. 그저께 네, 그 저기 일본 여행 네. 입국 제한하면서부터 네. 올라갔는데 그래도 쭉 가기는 그 유가 때문에 이렇게 쭉 올라가기는 좀 어렵고 네. 그러니까 유가가 아무튼 하락해야지 수혜를 좀 많이 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예를 들면 뭐 제주항공이든 어떤 회사든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된 것도 없고 이렇게 된 것도 없잖아요. 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 회사가 정말 다 맨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예를 들면 6월 13일에는 사야지 하다가 6월 13일에 팔아야지 한다. 뭐 이렇게 막 다 변덕스러운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주가는 다 맨날 다 바뀔까요? 그게 이제 주가가 왜 움직이냐면 네.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그 기준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기준이. 네. 다시 말해서 새로 사는 사람은 판단이 이게 지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때 이슈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생기는 거고 네. 주가가 오르내림 하는 거죠.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서 물렸다고 하자고요. 네. 여기서 사서 물렸다는 사람은 네. 여기까지 떨어질 때 되게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 정도만 와도 나 이 본전에도 이게 좋아. 그래서 이제 파는 거란 말이에요. 파는 네. 거. 그러고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만 해도 이제 바닥까지 왔네. 그러고서 이제 봄 되면 코로나가 없어지겠지. 그렇게 네.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이제 좋았나 보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아니다 싶으니까는 매도세가 강하게 오는 거고 또는 이제 외국인도 갖고 있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네. 늦게 정보를 접한 사람이 이게
저 사람들이 파니까 나도 팔아야지 하면서 큰 물량들이 확 나가서 급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이게 맞물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보나 그 소식, 그때 그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네. 사는 세력하고 파는 세력이 서로 어긋장이 날 때 주가 변동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 기업이 다 같이 좋다고 생각해서 기관, 외국인, 개인 투자가 다 사면 어떻게 돼요? 폭등하지, 폭등.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항상 엇갈리니까 네. 매수자가 셀 때는 주가가 일방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고 네. 또는 이제 다 같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떨어졌던 게 그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다 안 좋게 보다 보니까는 주가가 계속 떨어져. 그런데 이제 어느새 정신을 차린 쪽이 제일 빨리 정신 차린 쪽이 어디예요? 외국인인가요? 기관. 외국인. 기관이 제일 빠르지. 그 사람들은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또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놓고서 자동적으로 어떤 기업의 주가가 네. 이 밑으로 떨어져 있으면 자동적으로 매수가 들어오죠. 네. 또는 우리나라 코스피를 움직이는 큰 세력 중에 미국 주가를 잘 보는 쪽이 있어요. 그 미국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걸 보고서 한국 주식을 미리 움직여서 매수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다 기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움직이는 거에 따라 가지고 장 전체가 영향을 받는 네.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 상황마다 나오는 뉴스도 다르고 아,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예를 들면 이 차트 이 지점이라 하더라도 밑에서 산 사람은 이걸 바라본 가격이 다를 거고 여기서 물린 사람은 또 위치가 다를 거고 이 가격에 대한 기준도 달라지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계속 움직일 수 있게. 항상 똑같이 움직이고 그러면 돈 벌기가 쉽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배운 대로만 하고 네. 모델 이게 우리가 이제 자동 매매, 조건 매매라는 게 있거든요. 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 여기 조건식이라고 있는데 네. 조건 검색이라고 있죠. 네. 이 조건 검색에 보면 이제 자기가 입력시킬 수도 있고 조건식, 추천식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요거를 입력하면 이제 종목이 쭉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주식이 네. 저거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배운 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저거를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돈 벌게.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같은 뉴스나 같은 이슈가 나와도 네. 같은 호재가 나와도 투자자의 그 강도, 시장 분위기, 매수세의 강도 그거에 따라가 주가가 이상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투자를 잘 하려면 뭐 인문학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네. 그 이야기는 혹시 대표님은 좀 뭔가 공감을 하시나요? 그거 공감을 많이 하죠. 공감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인문학적인 요인이 많다라는 거는 제 책에도 그렇게 이제 써놓은 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적인 투자를 할 때는 프로그램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서 하면 되게 편한데 그거대로 안 되잖아요, 상황이.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특히 개인 투자가들인 경우는 이제 behavioral finance라고 그러죠. 우리가 행동 재무학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거든요. 그게 크게 보면 인문학적인 요인들이에요. 네네. 투자자의 성격 또는 투자자의 어떤 그 기질 또는 그 매매 스타일 네. 그거에 따라서 또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섹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또 여기서 하나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주식 공부를 하잖아요.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모든 거를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끝도 없고 그렇죠. 다 배울 수도 없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꼭 필요한 부분, 자기가 아는 부분에서 돈을 벌 수 있도록 네.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종목을 다 알 필요도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섹터, 자기가 자신 있는 부분 거기에 맞춰서만 투자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수익이 잘 났는데 장이 이럴 때는 수익이 안 나더라. 그럼 피해가면 돼요. 그 좋은 장이 올 때까지 자기가 투자하기에 좋은 장이 올 때까지 피해가는 그런 것들은 다 어떤 그 기술적이나 이론적인 주식에 관한 게 아니고 인문학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 감정 컨트롤, 평상심을 갖는 거.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은 그 주식 투자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 같아도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투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때는 시장에서 벗어나서 시장을 관조하는 이렇게 관망하고서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좀 바라보는 이게 투자자들이 다 자기가 어떤 주식을 사잖아요. 삶과 동시에 그 전에 배웠던 거를 다 잊어버려. 그냥 감정이입이 되겠죠. 네, 이게 주식이 올라가나 떨어지냐 이제 그것만 보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네네. 자기가 산 종목이니까는 좋은 것만 자꾸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것만. 아, 이 뉴스가 나올 거야. 네. 이게 좋게만 해석을 하려고. 대표님 생각해보니까 되게 공감 가는 게 네. 그 김작가 TV에 뭐 가치 투자로 유명하신 분도 나왔고 네. 뭐 성장주 투자로도 아니면 뭐 단기 매매로도 아니면 초단타로도 많은 분들 나오셨는데 네. 사실 주식 투자라고 묶으면 다 하이 카테고리 다 들어가지만 그럼 뭐 가치 투자 잘하시면 뭐 단기 매매도 잘하시면 이건 아니 그냥 그분들은 각자의 영역에서만 지키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럼 단기 매매 잘하시는 분은 장기 투자도 좀 배우면 주식을 잘 아니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걸 그냥 손을 안 대시더라고요. 잘. 그게 여러 가지 신경 쓰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자기하고 장기 투자는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싫어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 맞는 방법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 섹터를 제가 좀 점검하는 질문을 좀 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질문입니다. 대표님한테 종잣돈 1,000만 원 정도 있다면 지금까지 말한 여러 섹터 종목 중에서 어떤 주식들을 위주로 조금 담아 보실까요? 1,000만 원이면 사실 뭐 그렇게 또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니까요. 만약에 그 한 종목을 딱 사라 그러면 네네. 그리고 여윳돈이라 그랬잖아요. 네. 여윳돈하고 절대적으로 그 돈하고는 틀리지 이제. 이 종잣돈 전부랑은 다르죠. 엄청 다르죠. 그러니까는 지금 그냥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서 나중에 찾아쓸 돈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저걸 하겠다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요? 아니 그것보다 두산 그거 뭐였지? 두산 에너지 네. 빌리티. 그거 까먹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만약에 그 1,000만 원이 네. 전 재산은 아닌데 굉장히 자기가 크게 모아놓은 종잣돈이라서 이게 사라지면 좀 곤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좀 어디에 좀 하면 좋을까요? 무진장 소중한 돈이고 그게 키워야지 되는 돈. 네, 그렇죠. 그럴 경우는 완전히 틀리지 그거는. 그럴 경우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업 투자자인데 이 돈이 전 재산인데 이걸 갖고 죽기 살기로 해서 키워야 되겠다. 죽기 살기로 해서 그럴 경우는 내가 잘하는 쪽에 투자를 하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급하게 빨리 올라갈 종목. 그거는 결국에 이제 투기적인 종목을 할 수밖에 없지 이제.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내가 그쪽에는 수준이 있으니까 심사숙고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지금의 제일 핫한 종목. 그럼 이건 너무 소중한 돈 전 재산이니까 종목을 말하면 너무 위험할 것 같고요. 그 종목은 어느 섹터에서 지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핫한 게 이제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끝난다는 가정하에 그럼 뭐 재건주, 우크라이나 재건주라고 내가 처음 말씀을 지난달인가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보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방송 같은 데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도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해가 뭐 우리 돈으로 800조 그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니까 그거를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수년 동안 아마 그 복구하는데 혹시 우리나라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주식시장에는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아마 찾아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 게 현재 우리나라에 있긴 한가요? 그런 종목이? 있죠. 그래서 벌써 많이 움직이고 많이 올라간 종목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 쪽으로 아마 찾을 거예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6월이 시작되는데 6월 증시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이제 변수만 좀 정리해 주신다면. 6월 달은 아무튼 이제 5월 달보다는 낫겠죠. 그러니까는 6월 달에 있는 그 미국 연준의 정책, 그러니까 금리 정책 그 다음에 이 발표하는 거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거 하나고 어쨌든 긍정적인 요인이 좀 많이 있죠. 그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도
휴전이 되든 어쨌든 막바지로 가는 단계가 아닌가 이제 싶으니까는 네. 그런 거가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금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관적으로는 하지 말고 아무튼 주식 투자를 하는 데서 우리가 손해 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가격이 높이 많이 올라가 있는 주식을 사서 네. 그렇게 하면 리스크가 크니까는 네. 아무튼 그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보면은 되는 거고 네. 5월달 그 전보다는 조금 우호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네. 조금 긍정적으로 시장을 봐서 수익들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6월 말에 대표님 뵐 것 같은데 네. 6월 달은 5월보다는 조금 나은 장이겠죠?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런 장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뵐 손님은 전투투자자 남석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